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있잖아요. 뭐, 과학, 자연, 철학 같은 거요. 너무 당연해서 아무 생각 없이 쓰죠. 근데 사실 이 단어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마어마한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과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통하는 개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의 그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동아시아로 건너오는 과정이요. 이게 그냥 단어를 옮기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거대한 문화적 충돌이자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창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동양과 서양, 이 두 세계에서 이 단어들이 원래는 얼마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서양의 사이언스부터 보죠. 이 단어의 뿌리는 라틴어 스키엔티아인데요. 혹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뭐 물리학, 화학 이런 특정 학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 그 자체를 가리키는 훨씬 넓은 개념이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진짜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그럼 동아시아에서는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과학이라고 쓴 한자, 과학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완전히 다른 뜻이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과거 시험을 위한 학문. 네, 그 과거지학의 줄임말이었던 거예요. 서양의 지식이라는 개념하고는 정말 1도 관련이 없었던 거죠. 자연도 똑같았어요. 서양에서 네이처라고 하면 뭐랄까 인간이 탐구하고 분석해야 할 바깥 세상, 하나의 대상이었죠. 근데 동아시아에서 자연이라는요, 글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것, 즉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본연의 상태를 의미했어요. 느낌이 확 다르죠? 하나는 연구 대상, 다른 하나는 그냥 그 자체의 상태.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연 속에서 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다 이런 생각의 뿌리 때문일지도 몰라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다른데 외부의 물건들로 가득 찬 세계를 내부의 상태를 말하는 언어로 대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었겠죠. 이게 바로 19세기 동아시아 학자들이 풀어야 했던 정말 거대한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와 생각의 대변역, 그 한가운데에 바로 근대화의 태풍이 몰아치던 메이지 시대 일본이 있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1854년에 미국의 페리 함대가 나타나면서 문을 강제로 열었잖아요. 그 뒤로 모든 게 정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일본은 서양의 새로운 개념들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발버둥 쳤고요. 그 결과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가 아는 철학, 과학, 자연 같은 단어들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는 니시 아마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철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서양 학문을 소개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이 있었죠. 그의 목표는 뭐였냐면 자연의 법칙인 물리와 인간 마음의 법칙인 심리를 칼같이 나누는 거였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걸 전부 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퉁쳐서 설명했거든요. 성리학에서요. 니시 아마네는 바로 그 낡은 생각의 틀을 깨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을 제시한 거죠. 자, 그럼 사이언스는 어땠을까요? 이걸 번역하는 과정은요, 진짜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실학처럼 실용적인 학문으로 번역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이학처럼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죠. 여러 후보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던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고 많은 후보 중에 왜 하필 과학이 최종 승자가 됐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한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글자에 나누어다, 분류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바로 이 점이 서양의 사이언스가 물리학, 화학, 생물학처럼 여러 전문 분야로 착착 나뉘는 그 특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냈던 거예요. 아, 이거다 싶었던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새로운 의미를 입은 단어들이 탄생했어요.
그럼 이제 이 단어들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 과정은 사실 굉장히 명확한 루트가 있었어요. 일단 일본에서 새로운 학술 용어가 만들어지죠. 그럼 일본에 가 있던 조선 유학생들이 이걸 배워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책이나 잡지에 이 새로운 단어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우리가 쓰던 말들을 대체하게 되고 결국엔 표준어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그 변화가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죠. 예전에는 사이언스 비슷한 개념으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뜻의 격치라는 말을 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외부 세계는 하늘과 땅, 즉 천지라고 불렀어요. 바로 이 단어들이 일본을 거쳐 들어온 과학과 자연이라는 새로운 말로 완전히 대체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록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언제였을까요? 그 역사적인 순간은 바로 1895년 6일준이 쓴 서유견문이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양 세상을 둘러보고 쓴 이 책에서 6일준이 각 과학의 전문 박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새로운 단어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한 거죠. 하지만 단어만 들어온다고 끝이 아니죠.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 그 정신을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바로 당시 유학생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06년에 도쿄 유학생이었던 장응진이라는 분이 잡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과학이란 관찰하고 분류하고 설명해서 법칙을 찾아내는 학문이다 라고요. 보세요. 그냥 단어 하나 들여온 게 아니라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세계관까지 함께 전파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단어들의 여정을 따라와 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단어들, 이건 그냥 사물에 붙이는 이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역사의 지층이 쌓인 살아있는 유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언어는 절대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 그 시대의 역사와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둘째, 번역이라는 건요, 때로는 한 사회의 세계관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재창조 행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과학, 자연 이 두 단어 안에는요, 한 사회가 온 힘을 다해 근대화로 나아가던 그 치열했던 시대와 기억이 그대로 담겨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철학을 어떻게 대하고 또 자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생각의 뿌리에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 그 자체를 만든 역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또 어떤 거대한 생각들을 이 번역이라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또 어떤 것들은 새롭게 얻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